컨테이너 트럭이 와서 날 들이받은 거와 나보다 더 작은 세단이 와서 날 박은 거하고 충격량이 틀리겠죠. 그러면 내가 주행하는 속도, 그다음에 걔가 주행하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시내에서 받았는지 고속도로에서 받았는지, 그러면 네가 주행을 얼마나 하고 있었고 걔는 옆에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0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와서 100으로 박으면 100으로 박히는 거고, 내가 80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100으로 맞추면 20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계산을 다 생각을 하실 줄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아니면 교통사고 환자는 어떻게 돼요? 지가 받은 건 안 아파. 다친 건 어마무시하게 아파.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걸 다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그 사람은 안 아프진 않아요. 심리적으로 더 아픈 거죠. 억울해서.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가 오시면 꼭 해야 될 게, 네가 어느 도로에서 어느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받쳤니? 그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었니? 이렇게 쭉 물어보다 맨 나중에 차 그 수리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차 그 견적 수리 하는데 오래 걸리셨어요. 뭐 처음부터 1000마디가 견적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럼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환자 진료 받으러 갔는데 차 견적 얼마나 나왔어요? 그러면 뜬구름 같잖아.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다 견적을 물어보면 99%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면 뭐 견적 1000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병원에 올 일도 별로 없어. 지가 받았으면 아마 1000불이면 범퍼잖아요, 그렇죠? 범퍼 깨지면 1000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에서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200만 원이 넘어가야지만 입원시켜줬어요. 근데 차마다 틀려요. 벤츠 200만 원은 기스야. 스크래치. 그렇죠? 람보르기니는 200만 원은 나사만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차 종을 꼭 물어보셔야 돼. 차 종류를 안 물어보시면 티코 200만 원, 반파야 그거. 한국 티코 200만 원이면 반파야. 그래서 꼭 차종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견적도 물어보셔야 돼.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손상받는지 알고요. 제일 많이 아픈 건 목이 제일 아파요. 교통사고 나면. 그다음에 머리 아프시고요. 어깨 아프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세 개가 관련이 있겠죠. 목을 다치면, 서비칼 플렉서스를 다치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머리가 아프겠죠. 그리고 만약에 파세 조인트가 나가면 어깨가 아프겠죠. 그래서 이 숄더라고 얘기하는 건 교통사고 환자가 여기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이위에 1221 쪽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흔하고요. 교통사고 환자를 앞으로 꼭 볼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갈 때 제가 고생을 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의 자동차 보험 산정부 그거 평가하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한의원이나 의사들이 그 과다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사고 환자한테 보험 청구 금액이 뭐 치료 비용만 한 사람한테 1억쯤 나오는 사람이 있어. 교통사고 하는데. 그러면 그 보험사는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렇죠? 치료비가 1억이 나는데, 근데 그 사람 차가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차를 타고 가다가 다쳤는데 심하게 다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청구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가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과다 진료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안 주거나 뭐 그다음에 환자도 더 이상 진료를 그 고생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료를 못 하게는 안 해. 보험 못 하거든요. 보험 환자를 진료를 하지 마라 이렇게 못 해요. 대신 거기서 안 났으니까 다른 데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긴 게 그거예요. 자동차 환자는 어떻게 받쳤는지, 어떤 차를 타고 가다가 뭐에 받쳤는지, 어느 정도 속도였는지, 어느 방향인지 하고 견적이 그 사람의 이제 그 치료의 방침이 결정이 거의 되고 손상 정도도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마톱을 보게 되면 요 신경 6번, 7번, 그다음에 8번 이렇게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되고, 다리는 제일 재밌는 게 S1과 나중에 보겠지만 L5 신경이 바깥쪽이에요. 네? 그래서 바깥쪽이면서 앞쪽을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신경이, 그래서 그 발의 양경들을 전부 다가 신경 두 개가 담당해요. L5와 S1. 그다음에 안쪽은 사실은 이 L4가 담당을 하거든요. L4 신경이 하나가 간경 신경, 그다음에 비경을 다 담당을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요통치료할 때 다시 얘기했지만 S1이나 L5는 많이 쓰는데 L4는 안 써요. 잘. 왜 안 쓰느냐? 디스크는 보통 뭐가 터지냐면 그 4, 5번이 터지거나 5번 S1이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경은 5번 신경이 눌리거나 S1 신경이 눌리겠죠. 그러니까 침을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4, 5번이나 그 5번 S1으로 들어가겠죠, 신호가. 손도 똑같아요. 목에서 어떤 디스크가 제일 많이 터진다 그랬어요? 5번, 6번 디스크가 제일 많이 터진다 그랬죠. 그러면 손이 저려지는 게 어디가 저려질 확률이 제일 높아요? 엄지손가락이나 두 번째 손가락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환자가 왔는데 내가 손을 아직 안 저리는데 5번, 6번 디스크가 있대요 라고 얘기하면 침을 어디다 놔야 될까요? 대장경에다 놔야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 목 디스크에 따른 목 디스크를 원래 소장경에다 놓는데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소장경을 쓸 때는 어떻게 돼요? 목 맨 밑에 7번, 그 밑에 T1 나중에 눌렀는데 그 부위가 아파. 7번하고 T1 부위가 누르니까 아파. 그러면 어디다 침을 놔야겠어요? 소장경에다 침을 놔야겠죠. 왜냐하면 CA 신경이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CA 신경이 여기다 당해주잖아요, 소장경을. 그러면 내가 목의 변화를 내가 어디다 만들어야겠다를 가지고 더마톱하고, 근데 경락보다는 오히려 더마톱이 훨씬 더 이그젝틀리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경락과 신경을 두 가지 그림을 다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옛날에 경락을 잘 그리긴 했는데 더마톱만큼 퍼펙트하게 그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더마톱에 보게 되면 여기 제일 재밌는 부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나중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환자 볼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환자가 와가지고 뜬금없이 여기 아프다는 사람 있어요. 이 앞에 이 쇄골 있는데 여기 환자 보다 보면 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눌러도 아픈 데를 못 찾아. 여기를 눌러서 여기가 아픈데 그래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여기를 눌렀다가 저기를 눌렀다 막 계속 조금씩 바뀌어. 근데 눌러서는 자기가 아픈 데를 못 찾아내. 근데 거기가 아프다라 그래. 그러면 그거는 그 통증은 어디예요? 프로젝트산 페인이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이 여기서, 왜냐하면 2번, 3번, 4번 이쪽 부위는 사실은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아니기 때문에 목 디스크를 다루는 책에서도 안 다루고 양방 선생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긴 수술을 못 해. 저긴 수술하려고 더 믿으면 거의 이제 죽는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이건 무시하거든요. 근데
뭔 부위는 아셔야 돼. 그러니까 환자가 여기가 목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목도리 하는데 우리가 이제 워머라고 얘기하는 목도리 이렇게 여자들이 찡찡 감는 그 정도에 감기는 데는 전부 다 목의 2번, 3번, 3번, 4번, 4번까지 해당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저 부위를 하다못해 마사지를 해주든지 뭘 해든지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아니면 자세를 똑바로 갖거나. 근데 환자가 여기 아프다고 여기를 계속 치료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기 기름 잘 일으키니까. 토마토 보이죠? 대장경, 소장경 보이죠? 삼초경, C7. 그러니까 대장경, 소장경, 태양경 이렇게 되죠. 이해가 되셨어요? 손등이 대장경 6번, 그 다음에 삼초경 7번, 그 다음에 소장경 8번 이렇게. 근데 그러면 소장경으로 치료할 때 목이 어디가 불편할 때 소장경 치료한다? 목 마지막 뼈와 흉추 사이. 그렇죠? 그 다음에 목의 5, 6번 사이가 문제가 있다. 어디를 치료한다? 대장경을 치료한다. 이것만 잘하셔도 나중에 환자 잘 볼 수 있어요. 목디스크 환자. 대장경만 치면 근데 대부분 목에 5, 6번 디스크가 있는데 대장경은 아무도 치면 안 나. 고전을 따지면 대장경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소장경이 해당되거든요. 소장경에다 치면 높게 됐다. 고전 책 보면. 그래서 목디스크 환자를 다 후계, 신맥 이런 데다 놓거든요. 근데 대장경에다 놓는 게 목의 변화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도마톱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장경, 삼초경, 소장경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얼굴, 삼叉신경통 있고 그 다음에 C4번, 그 다음에 목인데 밑에까지가 C4번까지 내려요. 3번, 4번. 그래서 여기 쇄골 아프다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어요. 그럼 쇄골 부위 만져보고 특별히 안 아프면 아 당신 목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목에 체조를 하거나 뭔가 다른 걸 해줘도 괜찮아져요. 호전돼요. 근데 목을 치료를 안 하면 호전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머슬의 그 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중풍 환자라든지 이런 데 머슬 마비된 사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별 쓸 일이 없고요. 시간도 없는데. 근력 검사를 할 때 보통 팔을 이렇게 밖으로 들어주는 신경이 6번 신경, 5번 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손을 이두박근, 상완 이두박근을 만들거나 팔을 이렇게 제껴주는 게 6번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칠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이게 칠같이 생겼나요? 칠같이 생기고 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이라는데 보통 팔은 손가락이 감는 건데 이렇게 감으라 그래. 이렇게 감으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 이렇게 내 손을 감아 내가 필요할 텐데 감아보세요. 이러면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팔처럼 보이나요? 손가락 동그라미 두 개?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아닌 것 같아도. 왜냐면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원래 시험 칠 때. 근데 시험을 안 칠 때도 환자 볼 때 아 근력이 이게 떨어져는 5번이고 이게 떨어져는 6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져는 7번이고 손가락이 이게 떨어져는 8번이구나 근력. 근데 근력 검사는 저는 사실 비추해요. 내가 힘이 없어. 이쁜 아가씨 들어오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이쁜 아가씨 손잡고 막 이러고 있으면 잼잼이하는 것 같아서 싫고 그 다음에 건장한 아저씨 내가 손잡아도 뭐 문제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힘이 더 세가지고 내가 근력을 검사를 못해. 내가 뭘 하려면 내 딸려가 막. 그래서 나는 근력 검사는 거의 잘 안 해요.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 리플렉스 하고요. 센세이션을 하는데 리플렉스가 거짓말을 잘 못해요. 리플렉스는 반사기 때문에 내가 두들기면 자기가 힘을 주고 있지 않는 한 반사는 무조건 생겨요. 힘을 줘버리면 근육이 이미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수축을 못하죠 더. 그래서 반사가 잘 안 나타나고요. 그래서 반사 검사 때 꼭 이완시켜서 하거든요. 그래서 반사가 가장 중요한데 반사하고 감각 검사를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DTR을 해요. 저는 모터는 꼭 필요할 때만 조금 해보고요. 거의 잘 안 해요. 해도 차이가 나는 그렇게 위크니스가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2가 노말이에요. DTR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디펜던 리플렉스. 햄머를 이렇게 두들겼을 때 팔꿈치나 팔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걸 디펜던 리플렉스라고 그러는데 2가 노말이에요. 그 다음에 3이 항진이고요. 4는 굉장히 항진이에요. 그 다음에 1은 약간 저한 거고요. 재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재료는 많이 없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짝대기를 긋고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요. 여기다가 2개를 긋고 여기다 하나를 긋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이게 레프트죠. 환자, 이게 라이트죠 항상.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뭐라고 읽을까요? 여기에 만약에 바이셉스 머슬, 상완 이두근에 라고 표시를 이렇게 되면 라이트 사이드가 저하됐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2가 노말이라 했죠. 네? 2가 노말이라고 그러니까 2를 갖다가 여기 3개 긋고 여기 하나 긋는 놈은 제일 나쁜 놈이야. 모르는 놈이야. 한쪽은 반드시 노말을 그려야 돼. 이해가 되세요? 2가 노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2개를 긋으면 이쪽에 2개를 긋을 수 있어요. 둘 다 노말이다. 만약에 3개를 긋다 그러면 항진돼 있다. 하나만 그면 저하돼 있다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들 차트를 보거나 본인이 차트를 쓸 때 디테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디테일을 할 때 꼭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아 환자가 왔는데 내 오른팔이 막 저리다 그래. 그러면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디테일을 양쪽을 다 해야겠죠 반드시. 영화 보면 한쪽만 하고 있죠. 디테일을 못 하는데 이제 그 한번 치는 걸 어디서 봐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양쪽을 다 하셔야 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픈 쪽을 먼저 해. 환측을. 그다음에 건측을 해. 그다음에 다시 환측을 한 번 더 해. 그럼 환측은 이제 2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 사람이 오른쪽이 팔이 저리다 그랬어. 그럼 오른쪽을 두들겼어. 그러면 오른쪽 두들긴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는 항진인지 저한지를 알 수가 없죠.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쪽을 쳐. 그러면 반대쪽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반대쪽하고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아까 생각했을 때 오른쪽 이 정도 움직였으면 항진인데 저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쳐보는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정말 항진이구나. 정말 저하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아까 제가 중추신경계병변과 말초신경계병변으로 나눈다 그랬죠. 보통 중추신경계병변을 요새는 어퍼 모터 뉴런 병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위 병변 신경과 상위 신경이라도 나누는데 어퍼모터 뉴런 손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중추신경계 손상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DTR이 항진돼요. 그럼 내가 오른손이 불편하다 그랬는데 오른손이 항진돼 있어. 3 포지티브고 반대쪽은 건축이니까 2개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중추신경계 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스파이널 코드거나 브레인이거나. 근데 팔다리가 같이 문제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확실하게 브레인의 문제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팔만 저리다 그러면
목의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는. 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바이세스는 5번이라고도 얘기하고 6번이라고 되는데 저는 6번에 훨씬 더 가깝게 보는데 DTR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하나만 볼 거예요. 이거 DTR. 이 사람 한참 더듬어. 말이 엄청 많아. 예, 여기 두들기죠? 팔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두들기죠? 나 이 아저씨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 안 되면 옷을 갈아입혀놓고 동영상을 찍든지 옷 만지는 시간이 더 많아. 그럼 이 사람은 어디가 병이 있어요? 모르죠? 우리가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이 오른손하고 왼쪽을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건데 저 사람이 오른쪽을 먼저 쳤죠. 그럼 환자 봤는데 안 아픈 쪽을 먼저 칠까요? 본인들 같으면 아픈 쪽을 먼저 치겠어요. 이게 사실은 명확한 거는 얘기를 안 해주지만 이 사람이 이제 오른쪽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른쪽하고 왼쪽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항진돼 있어요? 저하돼 있어요? 항진돼 있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왼쪽이 병이면 왼쪽이 저하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진과 저하는 꼭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바이셉스도 그렇고요. 브라키얼 레디얼리스는 엄지손인데 치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트립세스는 이 뒤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셉스는 5번, 브라키얼 레디얼리스는 6번, 트립세스는 7번. 그 다음에 무릎은 4번, 발목은 S1인데요. 그래서 5, 6, 7 이렇게 해당돼요. 그래서 5번, 6번, 7번. 이해가 되세요? DTR 검사할 때. 이거는 핑거 리플렉스 한번 볼까요? 말은 그만하고 좀 치는 거 봅시다. 왜 안 쳐? 내가 잘못 걸었나 봐. 핑거 리플렉스. 핑거 리플렉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요. 손가락을 햄머로 탁탁 두들기면 손가락이 쫙쫙 말려 들어와요. 중추신경계에 병변이 그러니까 DTR이 항진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중추신경계가 항진돼 있나 보려고 핑거 리플렉스를 해요. 손가락 저 동영상에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탁탁 치면 손가락이 쫙쫙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딥텐던 리플렉스는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나 많이 저리고 많이 불편해하고 얘기했는데 DTR은 똑같아. 이상이 없어. 그거는 뭐예요?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힘을 주세요. 나 힘이 안 들어간다면 힘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힘을 안 주면 나 오른쪽 팔이 힘이 자꾸 빠져요. 그러면 힘을 안 주면 안 들어가는 거잖아. 힘이. 그리고 감각 검사를 했는데 나 오른손이 되게 저려요. 그러면 우리 그냥 저리다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DTR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기가 제일 믿을 건 뭐겠어요? 센서리, 모터, DTR 중에서는 DTR을 제일 믿을 만하겠죠. 그래서 DTR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보면 C3번에 문제가 있으면 요 부위, 2번, 3번 부위, 요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문제 있으면 여기가 문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5번에 있게 되면 어깨 쪽에, 어깨 쪽 아프다는 사람들 많아요. 이 바깥쪽, 이 5의 신경이 손상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문제가 있으면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인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여기라 했죠. 바이셉스 5번. 그 다음에 여기 6번 신경, 6번 신경이 브라키얼 레디얼리스라고 손목 여기 두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이면 파세 조인트는 6번, 7번 신경은 여기죠. 5번, 6번이 이 위에고 여기 5번, 6번 파세 조인트. 그래서 본인이 이거 그림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간단하게 7번 신경이라면 파세션 통증은 환자들이 여기다 소설하거나 손이 가운데 손가락 여기가 저리거나 3초경으로, 그렇지가 않으면 이 근육으로 따지면 이 트립세스가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그 바이셉스 그 모터로 따지면 트립세스 쪽에 문제가 있는 5번, 6번만 다시 한번 봅시다. 만약에 C6번 신경에 문제가 있다. 그럼 환자는 뭐라고 호소하냐면 손가락이 저리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어깨 쪽이 무겁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세 조인트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라디에이클로 패시는 팔 여기에 손가락 그 대장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DTR은 브라키얼 레디얼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저하 레디클로 패시면 저하, 마이로 패시면 항진. 그 다음에 근력으로 따지면 아까 C6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C6는 바이셉스를 이렇게 당겨주는, 이게 근육 여기 알통 만드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알통을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손을 뒤로 제끼는 근육이거든요. 손을 뒤로 제끼거나 알통을 만들어주는 이 근육. 그래서 이 그림 그 학생들 갖고 계시죠 이거? 그러면 안 갖고 있어요? 저희 강의안이 없습니다. 이거는 줘야 되나? 그래서 고작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 감각 검사를 해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력 검사, DTR 검사를 해서 환자를 진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검사할 때 보통 모터 검사, 센서리 검사, 리플렉스 검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센서리 검사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센서리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바늘 같은 거를 양쪽을 비교해서 찌르거나, 우리 침 있잖아요. 양쪽을 찌르는 거야. 합곡인데 양쪽을 찌를 때 똑같이 따끔따끔하다 그런지 한쪽이 둔하다 그런지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면봉에 솜을 이렇게 질게 해서 그걸 이제 브러쉬 터치를 했을 때 감각이 똑같은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6번 쪽을 비교하고 7번 쪽 비교하고 8번 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스크러치를 해서 그걸 한 다음에 좀 불편하다 그러면 모터 검사를 하는데 손가락을 7번, 6번, 그다음에 5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삼두 바꾸는 검사는 이렇게 근력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DTR을 해요. 근데 모터 검사는 저는 대부분 잘 안 한다 그랬죠. 하기 너무 힘들고 힘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센서리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보이면 리플렉스 검사한다. 근데 리플렉스를 가장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얘기하는 것부터 풀로 검사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목의 검사를 센서리, 모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제일 의사들 책 보면 모터를 제일 먼저 하고 센서리 하고 DTR을 해요.
근데 모터를 더 먼저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환자들이. 그래서 보통 모터, 센서리, 리플렉스 이렇게 하는데 리플렉스를 먼저 하지 마시죠. 그죠? 모터를 먼저 하지 말고 센서리 먼저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환자가 왔다, 불편하다는 사람이 그러면 뭐냐 그러면 파세 조인트 신드롬이거나 레디클로패시거나 마일로패시거나 소아시 관련 신드롬이나 위플레스 신드롬이 거의 요 병증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목이 불편하다 그럴 때 파세신지 레디클로패시인지 마일로패시인지 소아시 가우절 신드롬인지 위플레스 신드롬을 봐야 되는데 하나씩은 나중에 뒤에 가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라디클로패시하고 마일로패시는 프로젝트 페인이죠. 파세 조인트 페인도 프로젝트 페인이고요. 위플레스 신드롬은 목 자체 근육 티슈가 데미지 받은 거예요. 요거는 라디클로패시하고 똑같은 패턴을 나타내는데 혈관도 같이 누리는 건데요. 라디클로패시하고 마일로패시를 감별할 때는 DTR로 감별해야 돼요. 그렇죠? DTR로 감별하는 게 첫 번째 거고요. 파세 조인트하고 라디클로패시나 마일로패시를 감별하는 건 얘네 두 개, 라디클로패시하고 마일로패시는 긴 라인을 갖거나 팔 전체가 이렇게 절여져요. 근데 파세 조인트 신드롬의 프로젝트 페인은 이 라운드 쉐입으로 어깨 위쪽, 목부터 어깨 위쪽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환자들이 제일 많은 건 파세 조인트 신드롬 페인을 제일 많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라디클로패시, 그 다음에 위플레스 신드롬, 마일로패시 이 정도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목에서는. 그래서 이 그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환자가 제일 많이들 호소하는 통증이고요. 환자 이 어깨 무겁다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어깨 무거운 사람들 있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100점 맞으신 분은 어깨가 많이 무겁지 않으세요? 100점 맞으면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보통 검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처음에 환자가 오면 히스테리 테이킹을 해요. 어디가 불편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나 어깨가 무거워요. 뭐 팔이 저려요. 손이 저려요. 그럼 손이 어디가 저려요? 그러면 저는 뭐 가운데 손가락이 저려요. 그럼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서 그러면 내가 센서리 어디를 잘 봐야겠고 DTR은 가운데 손가락이니까 트리셉스를 봐야 될 거 꼭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걸 가지고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레인지 오브 모션 목 움직이라고 하시고요. 센서리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디펜던 리플렉스하고 모터는 센서리 다음으로 해도 되고 그 사람 근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나요. 근데 근력이 떨어졌다고 호소를 안 하면 잘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디펜던 리플렉스는 레디클로패시 때는 저하돼 있을 거고 스페셜 테스트 얘기를 합시다. 오늘 진작 해야 될 거. 스포닉 테스트하고 디스트랙션 테스트가 있는데요. 목에 라디클로패시라는 건 뭐예요? 디스크가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척수 러브 루트를 누른 병증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목을 이렇게 집어당겨서 올리는 거예요. 간격을 벌려주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있는 인터버터 포라멘이 넓어지겠죠. 근데 저렇게는 벌릴 수 없었죠. 저거는 뭐 장사야 장사 저 여자가. 보통은 이렇게 누워서 당기는데요. 저는 당기는 것도 싫어서 보통 이 앞에서 턱하고 머리를 잡고 밀어요. 나는 당기는 것보다는 미는 게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밀당 중에서 밀기만 잘하는 것 같아요. 당기는 건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당기다 보면 자기가 허리를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는 턱을 잡고서 밀거든요. 목표는 뭐예요? 척추의 간격을 넓혀주겠다.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손을 움직여서 손에 저리는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컴프레셔 테스트 있어요. 눌러. 근데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이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렇게 못 눌러요. 저 환자는 진짜 착한 환자예요. 대부분 턱이 이렇게 턱 나가요. 누르면. 그러니까 이 검사 비디오의 단점은 환자가 의사만큼 똑똑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션을 취해줘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실제로 환자를 볼 때는 저렇게 안 해줘. 아무도. 근데 이 잭슨 검사는 고개를 약간 더 돌려서 누르는 거예요. 돌려서 약간 제껴서 누르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컴프레셔 테스트는 하지 마세요. 눌렀다가 더 눌리면 더 아파지죠, 손이. 근데 더 아픈 게 안 좋아지면 검사 받아서 더 아프다라 그래. 그래서 디스크 환자는 그러니까 테니스엘보나 이런 것은 더 아프게 해도 돼요. 치료하는 것도 잘 되고. 근데 디스크는 안 그래도 터져서 약간 눌렸는데 더 눌러가지고 더 찍어 더 터져서 나오면 그렇죠. 데미지가 너무 커. 그래서 누르는 검사는 저는 안 해요. 누르는 검사는 이 정도 한 손으로 하는. 이거 두 손으로 하는데 두 손으로 안 하고요. 이 스프레이 테스트라는 건 워낙 유명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아시긴 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 보면 한 손으로 제껴서 누르죠. 근데 저는 눌러서 저렇게 심하게 누르지 않고 살짝만 눌러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돌리면 어떻게 돼? 인터버테 포라멘이 좁아지죠. 비틀리니까. 예? 그 상태에서 살짝 누르면 더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눌러서 디스크에 압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인터버터 포라멘을 좁게 만드는, 돌리고 젖혀주는 정도만 하는 게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 봅시다. 이거 또 A를 다시 해. B. 요 정도. 이 사람 되게 우아하잖아, 서로. 많이 안 누르죠? 저는 B를 선호해. 그래서 많이 누르면 안 돼.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7kg 정도 누르는데 저는 많이 누르는 건 되게 싫어하고요. 마이로패시는 주로 고개를 움직일 때, 특히 고개를 숙일 때 팔이 쫙 저려진다 그래요. 디스크는 어떠냐면 뒤로 젖힐 때 더 아파져요. 더 많이 누르거든요. 근데 마이로패시의 특징은 고개를 숙일 때 손이 쫙 저려진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목을 구부릴 때 그 통증이 나타난다죠. 라르미트 사인이라고. 그래서 손 쪽으로 내려가는, 등이나 발, 손 쪽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슈팅하는 통증이 있어요. 마이로패시거나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때, 다발성 경화증 있을 때 나타나는데 러르미트 사인이 나타나면 마이로패시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이건 라디클로패시라고 얘기해요. 고개를 이렇게 숙일 때 보통은 디스크 환자들은 고개를 숙일 때 더 편해져요. 디스크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근데 마이로패시 환자들은 더 심해지는 게 특징이고요. 호프만 테스트라고 손가락 하나를 딱 이렇게 제끼면 볼까요? 야, 이 엄지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여?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돼? 손가락 실룩실룩 움직여지죠? 보여요? 저거는 중추신경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빈스키라고
소아 때는 양성 반응인데 성인이 되면 없어지는 게 왜 안 나와? 어이씨. 발바닥 이렇게 지켜가지고 발가락이 이렇게 지켰을 때 여기 있네. 이것도 안 나오는데? 바빈스키만 안 나오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이건 빨리 끝내주라는가 본데? 클라노스하고 내가 이건 한번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소아식 아울러 신드롬이라는 건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볼 환자는 아니고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목에 이렇게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이 있고 그 사이로 브라키얼 플렉스랑 팔로나라는 신경이 빠져나오는데 클라비클 쇄골 밑으로 빠져나와요. 첫 번째 갈비뼈하고 사이의 간격으로. 근데 그때 이 신경하고 그 아테리가 만나요. 아테리가 만나서 같이 겨드랑이 타고 팔로 내려가요. 근데 목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많지만 때때로 여기서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들은 팔도 저려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혈관의 압박 속에도 나타나죠. 혈관이 같이 눌리니까. 그래서 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라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뒤로 젖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움직일 때 맥이 사라지거나 변화가 생기면 원래 안 되죠. 근데 맥이 약해져 갑자기 쏙. 그러면 소아식 아울러 신드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검사가 잼잼이 검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잼잼이 하세요. 그러면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팔을 잼잼이를 못해. 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내려서 하는 건 아니고 팔을 90도로 들어서 2분 정도 잼잼이 하세요. 이거 루스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시험이 안 날 겁니다. 저 흉곽출구증후군은 많이 보는 그 환자가 아니라서 저까지 다 알아면 지금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공부를. 오도너 테스트라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주는 검사예요. 그래서 오도너는 제가 많이 쓰는 검사 법칙 하는데 고개를 앞으로 숙이라 그래요. 저하가실 때 그때 통증이 더 나타나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뒤로 젖혀보세요. 뒤로 밀어보세요. 그래서 통증이 더 나타나는지 보는 거고요. 반대로 밀어. 반대로 밀어. 그러면 저 척추 간격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겠죠. 수축을 하니까. 그래서 디스크 통증이라든지 파세 조인트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다음에 돌리는 것도 돌려놓고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오도노 테스트를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액티브부터 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움직일 때 끝까지 갔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걸 봐요. 끝까지 나타날 때 통증이 나타나는 건 조인트의 통증이거나 리가멘트의 통증인 거고요. 힘을 쓸 때 나타나는 통증은 머슬의 통증이거나 텐던의 통증이거든요. 저렇게 해서 통증이 나타나면 머슬의 통증이거나 텐던의 통증이거나 디스크의 압력이나 파셋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도노우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고개 본을 딱 잡고 고개를 심껏 당겨보세요. 반대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힘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럼 코지 테스트처럼 근육이나 텐던에다 힘을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수축을 할 때 척추 간격이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당연히 좁아지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오도너 테스트 때 이렇게 근을 저항시켜서 할 때 검사하는 건 텐던과 머슬과 파셋이나 아니면 그 디스크처럼 좁아지는 티슈들의 문제인 거고요. 내가 힘을 빼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 근데 아파. 그러면 조인트 캡슐이 늘어나는 조인트의 문제거나 인대 문제를 보통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도너 테스트는 저는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 안 쓰는데 나중에 목환자를 많이 보려면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위플레스 신드롬 있을 때 이렇게 해서는 통증이 별로 없는데 내가 고개를 돌릴 때 끝에 가서 아프다라 그래. 그러면 인대가 되게 많이 찢어진 거예요. 위플레스 신드롬이 왔으면 아까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조인트 캡슐이 찢어지거나 리가멘트가 찢어지는 사람은 내가 패시브하게 힘 빼라 그러고 이렇게 돌리면 아프다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칼라 하라 그러고 고정해야 되고 한 3주간 더 해야 돼요. 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두들겨 보는데요. 그건 하지 마세요. 실제 뼈가 부러졌으면 나중에 적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 가르쳐줬죠. 저는 이 검사를 많이 했어요. 샤포스 검사라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마를 딱 잡고 고개를 딱 지키는데 저렇게 누르면 고개 이렇게 적게 져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턱을 잡고 하는 걸 변형시켜서 모디파이된 방식을 많이 쓰고요. 그 과정 중에 척추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어느 척추가 스테빌리티가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파세 조인트를 만져서 어느 파세 조인트가 스왈론돼 있거나 염증이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모디파이해서 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댄스가 안 보이죠? 여기 인터포트 포라멘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댄스 보이죠? 여기 댄스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부러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 엑스레이 찍어서 찾아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인터포트 포라멘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보이고요. 오버리코 비해서는 디스크가 나와서 스파이널 코드를 누르거나 러브를 누르게 되는 그런 병증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노멀 커베이지가 C 세이브인데 S 세이브를 가지거나 아니면 일자목을 갖게 되는 것들은 그 근육이 통증이 생기면서 근육이 긴장이 와서 세이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했어요? 위플레스 신드롬이 오게 되면 인대가 파열되고 조인트 캡슐이 틀어진다 했죠. 조인트 캡슐이 틀어지면 안전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로도시스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은 엄청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눌리면 이게 로도시스가 있는 게 충격을 흡수시켜주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충격을 흡수를 못해요. 그럼 2차적으로 이런 사람들 나중에 디스크가 다 터져요. 여기까지 합시다. 침치료는 침치료부터 하고 말까요? 몇 분 남았어요? 5분이면 다 하겠다. 보통 여기서는 참 웃기게 목이 불편한데요. 목에 대한 치료를 하라고 안 그러고요. 목이 아플 때 로컬 포인트는 견해수 견중수를 하라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견해수 견중수도 사실은 뉴머서스를 굉장히 잘 읽기 때문에 침 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견정혈 부위에다 침을 많이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천창은 침 놓지 마세요. 천창 그 옆으로 왔더니 카로티드 아테리 지나가거든요. 천창 부위 그 침 놓으라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거고요. 풍지나 천주를 놓는 건 두통이 있거나 이 뒷머리가 불편할 때 쓰는 거예요. 목이 불편할 때 쓰는 혈자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여기 그 병풍이나 고관 뭐 이런 데다 침을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전 추천하는 혈자리가 GB21. 그다음에 상지로 내려가는 걸 제일 추천해요. 그다음에 이제 어깨하고 비슷한 목하고 비슷한 쪽이 뭐 이 엉치뼈 쪽이다. 목 아픈데 엉치에다 침 넣는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손은 이 사람들이 소장경
그 컴비네이션을 하죠. 목이 아플 때 제일 많이 불편한 손가락은요. 엄지손가락,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 대장경이 손해 보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왜냐하면 목의 경락이 목을 제일 많이 지나가죠. 대장경은 앞으로 지나가 버리는데 목 뒤로 지나가는 건 뭐예요? 소장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장경을 쓰는데 그거는 옛날 그림, 그때 당시 경락 그림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저는 대장이 목으로 지나간다라고 보는 게 목의 5번, 6번이 디스크를 제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대장경을 쓸 일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소장경을 쓰는 걸 틀리다고는 아니에요. 저도 소장경 많이 쓰거든요. 습관이 돼서 소장경 많이 쓰는데 그거는 순경추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진통 효과로 쓰는 거예요. 순경추로 쓰려면 대장경 합곡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대장경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에 오류병의 변화가 생기겠죠, 당연히. 목에 오류병의 문제가 있으면 대장경에다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목에 1번, 7번째하고 그 충추 1번의 문제가 있을 때는 소장경에다 놓고요. 그렇게 조합을 하고요. 목이 아플 때 뭐 여러 개 쓰라고 돼 있는데 방광경에다 이제 막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방광경에 쓰는 거는 비추. 손해석이랑 해결을 왜냐하면 다리로는 목하고 연관관계가 없거든요. 서비컬 플렉서스, 브레이컬 플렉서스는 다리로 내려오진 않아요.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뭐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스테노시스 있는 협착증 환자들에도 손만 치료하시면 되고요. 손을 위주로 치료하시는데 주로 고전에서는 대부분 소장경을 쓰라고 그랬어요. 왜? 통증이 있는 부위가 다 이쪽이 아프다거든요. 그럼 방경이나 소장경 쪽으로 아프니까 대부분 소장경 쓰라고 했는데 아픈 부위가 한의학적인 경락에서는 소장경이지만 더마톱으로 따지면 저는 대장 부위가 제일 많다. 그래서 오히려 상향 쓰거나 대장 부위를 쓰라는 게 제 여기 또 이거 한번 찾아봐요. 소장경인데 왜 내가 상향으로 해놨는지. 그래서 이것도 후계신 맥조합 쓰죠. 그다음에 낙치멸이라고 여기 있는 혈자리를 많이 써요. 근데 저는 낙치멸보다는 연고를열을 더 많이 추천을 하는데 목 아플 때 이게 낙치멸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낙치멸 어디 있냐? 이거 면허시험에 나와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손가락이 앞쪽에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거기 눌러보세요. 근데 관절에 가까운 쪽을 누르시는 거예요. 관절에 가까운 쪽이 살 붕 떠 있는 데가 아니라 거기가 낙치멸이에요. 그럼 요통혈은 이 바깥쪽에 있죠. 이 위에. 나중에 요통혈도 배울 거예요. 낙치멸은 여기 있습니다. 낙치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뭐 이거 간하고 상관없지만 간의 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목이 여기까지로 그 강의가 다 끝났어요. 훌륭하게 시간 내에 다 마쳤네. 질문 없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목에서 제일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더마톱 그림과 그다음에 그 리포트 페인 그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더마톱에서는 센서리 검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센서리에 이상이 있으면 DTR 5번, 6번, 7번 네, DTR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6번 신경에 문제가 있다, 7번 신경에 문제가 있다, 뭐 그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6번 신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신경 문제는 어디서 왔다? 5번, 6번에서 온 거죠. 만약 어깨 위가 이렇게 아프면 5번, 6번 리포트 페인이니까 5번, 6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5번, 6번을 치료하거나 이게 겁나면 5번, 6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혈자리는 어디 있어요? 대장경에 있다 그랬죠. 수행면 대장경에 침을 오면 5번, 6번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치료하시면 목 디스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사람이 새끼손가락 쪽이 많이 저려. 그때 소장경 쓰지만 만약 손가락이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이 막 저려. 근데도 소장경 쓰는 건 바보짓이죠. 어깨 위가 많이 뻐근해. 그리고 목 5, 6번에 디스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팔이 힘이 빠지고 저려. 그러면 대장경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삼초경 쓰시거나 삼초경 쪽은 많이 없고요. 대장경이 제일 많아요. 오히려 그 위에 이 팔뚝 여기가 아픈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4번하고 이제 5번, 6번 제일 많이 터져나오고요. 그다음에 4번이거든요. 목 디스크. 그래서 4번이 터지면 여기가 아프다고 환자가. 여기가 계속 아프는데 막 찾아봐도 못 누르고 근육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여기다도 침을 놔야겠죠. 그럼 4, 5번 목에다 침 놓을 수는 없으니까 어깨 쪽에다가 이제 침을 놓게 되면 더마톱상으로 서로 연관을 가지고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